네, 여러분께서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죠.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윤호 선생님 지난주에 편찮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편찮으시지 마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죠?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늘 조근조근 좋은 얘기 전해주시던 분 선생님 안 오시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확실히 표가 난다고 하잖아요. 유독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야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어떤 얘기들을 준비해 오실까 더 기대를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살짝만 공개해 주세요.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인간 소외의 문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을 보다가 문득 인간 소외의 문제들을 문학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예. 오늘도 굉장히 좀 이윤호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라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주제를 살짝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전 문학 작품들이 이제 이르자면 근대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안에서 느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혹은 인간과 세상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인간 소외를 다루는 것에 카프카의 변신 이 작품은 가장 어쩌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겪는 어떤 극단적인 한 소외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셀레르맨인 그레고르가 어느 날 잠에서 자다가 갑자기 벌레로 변하죠. 그러자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던 누이마저도 그를 혐오하고 뭐라고 할까요? 징그러워하게 됩니다. 누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를 격리시키고 아버지는 사과를 막 집어던지면서 그에게 상처를 냅니다. 결국 방에 홀로 갇혀 있던 그레고르는 끝없는 고독 속에서 죽어가게 되죠. 가족들은 그를 전혀 기억하지도 또 추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이제 소풍을 떠나죠. 물론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현실성이 없는 소설이죠. 그렇지만 이 소설만큼 인간관계의 참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낸 소설도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단식광대나 이런 작품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그레고르는 모범적이고 정말 성실한 세일즈맨이죠. 즉 그는 사회와 가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자유와 참 자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그를 참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결국 카프카는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이 그레고르를 통하여 우리가 벌레가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벌레만큼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면서 존엄한 인간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레고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서풍을 떠나면서 이제 시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에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변신에서 어쩌면 그렇게 외면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비인간적이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카프카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소설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현대사회를 고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설 속 가족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어떤 현대인들의 초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결국 아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극단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현대인들은 서로에게 벌레인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다른 이들의 불행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각자의 희망만을 생각하는 오늘날, 저는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을 보면서 사실 누구나 그런 재벌 그룹에 의해서 한 개인의 삶이 극단적인 불행에 치닫게 되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벌레임을 스스로가 외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신에서 보여주는 인간소외라는 어떤 현대산업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리하게 변신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서로에게 소외되어 가고 있고, 그레고르와 식구들이 의사소통이 단절되듯이 현대인들은 진정한 대화에서 대화나 만남, 소통을 회피하게 되죠. 쓸데없는 농담이나 잡담으로 인간관계를 유지되지만 그런 어떤 타산적인 것 말고 그 안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요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결국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들, 그런 참된 자기의 모습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벌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외란 과연 뭔가, 원래 소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사회적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왕따 현상, 이런 것들을 소외라고도 합니다. 근데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소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에르바하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롭게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소외의 어떤 의미의 핵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포에르바하는 종교적 신비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두고 소외라고 규정합니다. 즉 소외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피조물에 의해서 거꾸로 지배를 받는 현상을 소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좀 확장해 보면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계를 신봉하거나 기계에 지배당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도를 신격화하고 제도를 맹종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오늘날 소외의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 포에르바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러한 소외는 결국 인간적인 어떤 인간다운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으로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사물의 자리로, 대상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풍요함에 적극적인 소유자로서의 스스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계나 상품 등 외부의 어떤 힘에 좌우되는 자신을 체험하고 있으니 진정한 자기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을 소외라고 볼 수 있죠. 마르크스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소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마르크스는 인간의 진정한 노동, 즉 인간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노동으로부터 그 노동이 하나의 물질적 성격, 즉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차단당하는 것, 이것을 소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됨으로써 결국 인간의 참다운 본질과 가치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인간관계에 적용되어 서로를 소외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유례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지? 라고 하는 자기 규정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은 자아 실현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규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예로 이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돈과 상품의 관점으로
인간이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서로를 소외시키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중적 소외, 즉 자기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러기 때문에 타자를 소외시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소외의 근본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리츠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를 이야기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애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재라는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옥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린 왕자를 통해서 이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교환가치적 지배를 가지고 있고 얼마짜리지로 살아가는가 이제 어린 왕자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본주의 체계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은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보다 우월한 사회죠.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대체하여 바라보기에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사물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대체하여 바라보기에 그런 관계가 사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신화 혹은 물화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물질의 눈으로 상품 관계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2억 원짜리 아파트라거나 혹은 3천 원짜리 햄버거라는 말을 흔히 하게 되죠. 이런 말은 사물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사물을 기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점으로 쓰이게 되죠. 2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파트의 유용성이나 아름다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성질에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화폐량으로 나타나는 상품의 교환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죠. 물론 아파트의 유용성이나 아름다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상들을 경험하는 방법에 아파트의 교환 가치가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 사용 가치는 2차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래 행위가 모두 끝난 뒤에도 그 사물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에서는 모든 사물이 교환 가치의 그런 구현물로서의 상품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동력을 이루는 금전적, 사익 추구의 동기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도록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돈벌이가 되는 것인 무엇이든지 그것이 상품화되고 시장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얼마짜리냐라고 규정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이 얼마짜리냐로 규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가는 것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서열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는가가 얼마짜리냐로 서열화되는 것이죠. 그 또 하나의 약속에 보면 처음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딸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들어간다고 좋아하는 아버지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한 얼마 전에 삼성이 이제 예를 들자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이제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얼마짜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 혈액을 팔고 사는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미국에서 이제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가격이 대략 한 2만 달러라고 하죠. 자궁의 임대료가 2만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정자와 낭자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어린아이를 사고 파는 것도 허용하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면 더욱 복잡해지죠. 장기를 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그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또 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죠. 합리적인 기준이요? 예. 몇 살이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직장이 뭐고 부모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점수표가 쫙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가 결혼하는 가격들이 결정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 때 대학을 갈 때 이제 어느 여대의 영문학과가 최고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나 상대 출신의 사람들과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서울법대를 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영문학과를 나올 때 비로소 더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고3 때요. 예. 학교 지원할 때 선생님들이 그 말씀 하셨어요. 여고니까 예. 여대를 많이 가야 되는데 그 특정 여대를 가면은 앞으로 시집 가는 거는 탄탄대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권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셨군요. 당연하죠. 저는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제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이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 TV 아나운서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여전히 결혼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혼수가 적다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슴이 작다며 원치 않는 유방 확대 수술까지 강요한 30대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 13 단독 이응세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재작년 5월 명문대를 나온 B씨와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중매결혼을 하면서 B씨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2채를 혼수로 받기로 하고 신혼살림을 장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A씨는 이어 결혼 전에 자신이 진 빚 7천만 원을 갚아주고 고급 승용차를 사달라며 B씨 측에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이를 트집 잡아 B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A씨는 또 가슴이 작아 비키니도 못 입겠다며 유방 확대 수술을 강요했고 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봉합수술 부위가 터지는 상처 등을 입혔다. 남편의 폭행을 건드지 못한 B씨는 작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서울지검에 고소를 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B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부친은 한때 사위였던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난 뒤 법원에서 딸이 결혼 생활 동안 당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심판을 해줘 그나마 다행이라며 딸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법조인 사위를 얻었는데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num수유를 불켰다. 이거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카프카의 변신의 문제가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벌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변신보다도 오히려 더 비극적이죠. 우리가 돈을 위해 서로를 사고 팔고 나를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을 얻고자 나를 죽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인의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두가 고독하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관계의 피상화 혹은 익명화라고 하는 의미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김승옥 그 선생님이 쓰셨던 1964년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이 있죠. 아주 유명한. 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잠깐 좀 읽어볼까 싶은데요.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완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2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안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기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시발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라고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18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예,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낯설고 인간적 유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 되죠. 이처럼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생활하다 보니까 정세적 유대 없이 우리는 무관심해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길거리의 가로수에 볼 때나 다름없는 눈으로 바라보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피해나 주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과 만나고 스쳐가지만 그들은 나에게, 나는 그들에게 무의미한 존재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 즉 익명의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간다면 사정은 조금 다르겠죠. 서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커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며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기뻐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다져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거대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제 단자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서로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복잡한 사회 속의 사람들은 각자 일에 몰두하고 서로의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들도 각자의 일이 바빠서 서로를 돌아볼 틈이 없죠. 가족 간의 대화가 가능하게 할 공통분모도 없어집니다. 대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명령과 책망 그리고 요구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핀 같은 게 사실은 드라마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드라마는 사실은
우리의 소외를 드러내는 어떤 것이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살고 있고 TV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드라마는 그리고 TV는 일정하게 서로의 소외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안전핀과 같은 거죠. 하루에 한마디를 하지 않고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TV가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소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TV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또 TV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나를 몰입시키고 그 안에서 그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쿠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오타쿠 현상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인간 소외가 놓여져 있는 거죠. 실제로 소통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완전히 컴퓨터나 게임이나 또는 TV 속에 완전히 매몰되는 그런 것들 역시도 바로 도시가 만들어낸 익명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사이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친구를 소개해 줄게 언젠가 필요할 거야. 혹은 너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미 친구란 그런 관계 속에서 갖는 교환 가치적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채 그 도움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틀 속에서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용 가치가 없으나 훗날 이용 가치가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대하듯이 장사꾼이 고객을 대하듯이 또 인간관계는 사랑이나 증오가 그리 뚜렷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상적인 우정, 피상적인 공정 그 속에는 거리감과 무관심이 숨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익명성의 어떤 소외의 익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문제들일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소외 현상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품화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글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주부는 내가 식모야?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네. 이 웬수더라. 내가 밥 해주는 식모니?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 예.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부품화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희곡 중에 이근삼 선생이 쓴 원고지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요.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교수, 어디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리에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교수,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지금 하시는 번역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우지요. 자존심 문제, 예술에 있어서 창조성, 검둥이와 미녀,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넷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 좀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신도 있지 않아요? 교수, 밤낮 생일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 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생신이고. 교수,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 돼서 그랬어요. 교수,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신우이의 아버지. 교수,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며 아이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래 일어난다.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 가세요? 교수, 어디 가긴 어디가. 나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전범 모양 철새를 졸라맨다.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다. 왜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교수,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깜깜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공부는 안 하세요? 교수, 공부? 번역 말이에요. 교수,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시다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전범 모양 철새를 바꾸어 맨다. 이어 퇴장. 교수, 아이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잠시 후 음적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 소파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 장녀. 장녀, 처에게 명령조로. 양말, 하이힐. 장남, 처에게 명령조로. 잠바, 마우라.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순응한다. 장녀, 용돈, 교과서, 과자. 장남, 떡국, 만둣국, 설렁탕. 장녀,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장남,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면서. 장녀, 돈. 장남, 돈. 장녀, 자식에 대한 책임. 장남, 자식에 대한 책임. 플랫방에 불이 꺼지며 다시 음적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지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9시를 친다. 시간이 1시간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바간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 위를 까만 옷을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감독관,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교수 소파 한 구석에 굴러있던 가방을 집어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며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어머나, 그렇게 발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준다.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교수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을 쭉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쓸어 넣는다. 그리고 300칸.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600칸, 이어 900칸. 이러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품화되어 있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보면 그런 그 톱니바퀴로 상징되는 엄밀한 시계의 기계성에 의해서 인간성을 상실되고 기계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피폐화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현대사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품화 혹은 그런 단자화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외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생산 설비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위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요즘 신문을 펼치면 이제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2,000명을 정리해고했다는 등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계 2,000대를 최신 설비를 바꿨다는 기사와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제는 객적은 소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 아닌가.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는 쓰고 버릴 수 있는 기계와 다름없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약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이제 획일화의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표준화에 의해서만 사실 가능하죠.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표준화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과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작업 공정이 표준화됩니다. 상품과 제품의 부속품이 표준화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KS의 상품이 되고 그를 운영하게 되는 어떤 노동력 역시도 KS의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평균적인 인간을
대량으로 표준화한 문화 상품이 대량 생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표준화한 문화 양식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개성과 창의성을 상실해 가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이 모두 표준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은 개성적인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획일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성적인 삶은 사실 배격당하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적인 삶의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고 개성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본주의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상품이 만들어내는 개성을 소비함으로써 사람들은 개성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죠. 결국 상품을 통해서 자기가 남과 다른 것을 실현하게 되지만 모두가 똑같은 개성을 또한 표준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앙팡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앙팡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 특별한 앙팡을 먹게 되는 거죠. 똑같이 먹이고 있죠. 그것이 이제 개성이 가져오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성적 소비만 남을 뿐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개성은 실종되게 되죠. 이런 게 있는데요. 애벌레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 인간이 기둥을 통하여 동일한 획일적이고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삶이란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이외에 더 오묘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삶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여태 풍성한 먹을 것과 참된 희망을 주던 정들었던 나무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젖먹던 힘까지 내어 기어가는 다른 무리의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 끝까지 치솟은 크나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무리 중에 끼어가다가 한 가지 기막힌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서로 밀치며 앞서 가려는 질서 없는 애벌레 덤이라는 것을. 그 웅장한 기둥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를 오르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기에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지 줄무늬 애벌레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뭇가지처럼 또 다른 흥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저 속에 있을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적지 가까운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여지껏 용전분투에 왔으나 꼭대기에 빛이 나오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거의 아무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익힌 기술을 총동원해야 간신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살같이 서로 맞대고 있을 뿐 그들은 서로에게 고치에 숨어버린 존재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겠는걸? 이 말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끼고 순간 비명과 함께 몇 마리의 애벌레가 추락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이제 빛은 더욱 밝게 비춰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또 다른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기둥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전에 3마리의 애벌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구등 위에서 꼭 생기게 되어 있는 일을 그는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좌절의 비참함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는 꼭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아래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 줄무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이 허딜이라니 밑에서 볼 때만 굉장히 보였구나. 또 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좀 봐. 또 다른 기둥이야. 저기에도 저기 또 사방에 다 있네.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온 이 기둥이 수많은 기둥들의 중에 하나라고 참으로 어리석구나.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는 신음과 한숨을 토해내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몸과 슬픈 마음으로 줄무늬는 지난날 노랑 애벌레와 자기가 뒹굴며 놀던 옛 풀밭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은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나비가 될 때 비로소 그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죠. 이 작은 우화집 혹은 동화책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사방에 기둥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둥을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가만히 우리가 잠시 숨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뭔지 모르는 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나서 다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길은 나이가 들어서 쉴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소외, 삶의 자기 주인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생각해 보죠. 저는 가끔 카프카의 변신, 또 제가 어린 왕자를 봤는데요. 어린 왕자를 처음 읽었던 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어린 왕자는 중학교 3학년의 생각으로 읽게 되죠. 뒤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를 안 하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때의 느낌으로 읽게 됩니다. 지금 읽는다면 또 다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끌어안고 읽게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가 진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 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그렇게 자기 삶의 새로운 진정성을 향해서 한번 그 어린 왕자를 읽어보는 일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소외에 대해서 다시 자기를 깨닫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남들처럼 산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 혹은 소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마약이나 술, 게임, 도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한 실천을 잊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행복은 채워져야 하는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상당한 재미와 쾌락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울한 현대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해줄 진짜를 잃고 가짜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삶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소외된 자기 삶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자본주의가 인생의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처럼 느끼도록 자본주의는 한 개인에게 몰고 가고 있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실패는 기업의 파산과 같아서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남보다 많이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것과는 조금 상관없는 의미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서를 가지고 인생을 셈하다 보면 인생이란 결국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게 마련이고 그 많던 우리의 꿈도 모두 깨지고 때로는 고통, 때로는 피나는 노력으로 점철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의 손익계산서의 관점에서 보면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인생은 어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생살이의 고통과 피눈물 나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해서 사랑하는 순간의 행복, 그리고 맑게 개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산책의 쾌적함,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는 것 같은 즐거움 같은 것이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한평성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선물 같은 것이고,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측정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는 현실의 물질적인 이해타산의 관계와는 다르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통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은 어쩌면 어느 한 시인이 유리병 편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절박한 삶의 어떤 것이 유리병에 담아서 구원의 요청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는 어떤 길들인 장미의 한 송이는 수만의 장미와는 다른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하죠. 여우가 이제 기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길들였을 때 나에게 정말 쓸모없는 밀밭, 황금빛 밀밭은 너를 기억하는 어린 왕자의 머리칼을 떠오르는, 그래서 너를 기억하는 그 황금빛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여우의 삶은 길들여지지 않는 여우의 삶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점에서 어린 왕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행복의 진실이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분만 바라보고는 숫자로만 바라볼 수 있는 얼마짜리 집이지? 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있는, 그야말로 그 밀밭이 쓸데없을 것 같은 밀밭도 길들여 나가는 과정에서, 혹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를 기억하는 황금색 벌판으로 기억되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사회적 의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발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질적인 어떤 성숙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물적 측면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그것을 성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죠. 바로 이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 그리고 어떤 대안적 삶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다양한 사회적 운동, 예를 들면 대안교육운동이라 할까, TV 안 보는 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 하루 끊는 것, 그 다음에 변호인 함께 보는 것, 네. 또 하나의 약속 함께 보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실에 직면하는 것, 이런 문제들 모든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의미는 아닌가. 대학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학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명명덕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덕을 밝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친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밝게 덕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선에 이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소외를 극복하는 우리들의 인생 공부들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문학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이나 또 카프카에서 얘기하는 단식광대, 참 끔찍한 일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카프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했던 그런 어떤 사회적 현실, 혹은 우리들의 어떤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벌레 같은 어떤 것을 직면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비판들을 해대고 있는지를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소외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소외시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회귀라 부푸마 그리고 소외 현상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해야 될 곳에 그 분노할 동력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2014년인데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4년 만에 내란 음모 사건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지금 많은 분들 경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이석기 의원 지금 현재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요. 법원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란 음모는 적용될 수 없을 거고 국보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서 걸면 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현재 내란 음모와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르오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제보자죠. 이 이모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들과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은 주체사상 지도 이념으로 보안 수칙과 지휘 통솔 체계에 따라 비밀리에 활동한 아르오 구성원이고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 결합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내란 음모 조직으로서 아르오 조직도 인정을 했고요. 그 총책으로서 이석기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1심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정말 야만적인 세상이죠. 내란 음모를 선동했다고 하네요. 증거 없이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데 요 며칠요, 선생님. 그 강기훈 씨 유서대표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임 사건도 그렇고요. 서울대 의대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20년, 30년이 훌쩍 지나서 조작 사건으로 판결이 났고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조작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 투쟁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정권이 이렇게 금방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불임 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이 무죄로 판명내는 것은 또 하나의 시민들의 어떤 시위로부터 민주화 투쟁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석기 의원의 문제도 우리가 싸워서 찾아내지 않으면 이러한 조작들은 끊임없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제가 촛불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촛불에 나가서 매번 페이스북에다 올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좀 안 올리기도 했어요, 당분간. 그런데 그때 문득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정한 가치는 불편해하게 하는 것이다. 촛불은 그러니까 불편하게 해야 되고 촛불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가슴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컨대 어떤 그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보수적인 어떤 분 한 분이 어느 날 밥을 사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좋죠. 밥 먹는 거 너무 좋죠. 이러고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선생님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렇지만 불편하게 하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것도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최근에 변호인과
또 하나의 약속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하는 그 마음 속에 촛불은 있는 거죠. 촛불은 단순히 광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 그 촛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무관심하고 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저런 조작 사건이 가능해진 것이고 또 그것을 깨쳐 일어나는 어떤 힘들을 통하여 저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죠.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야권들의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솜방망이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힘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가능하게 되어버렸죠. 지금 저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의 문제는 정말 30년 전,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가치들을 지키는, 존엄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모든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참 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표적이 되지 않으리라고 그럼요. 장담할 수 없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무관심하게 남의 일이라고 소외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예. 예. 스스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것, 곧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인도 소외시키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 예. 오늘 그 이윤호 선생님과 인간 소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담아 들으면서 참 제 삶을 많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22일 날 청계광장에서 그 시위가 있으니까요. 그날 꼭 좀 촛불 들러 함께 하시죠.